오늘의 책은 인지심리학자인 제가 보기에도 아주 좋은 심리학 참고도서입니다. 심리학자들의 영원한 숙제, 바로 첫인상에 대해 남녀관계로 풀어냈기 때문인데요. 사실 첫인상의 심리만큼 이 심리학에서 오랫동안 연구된 주제가 없죠. 게다가 저 역시 매일 고민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오만과 편견의 저자 제인 오스틴은 상대에 대한 첫인상이 얼마나 오래가는지, 그리고 첫인상이 만드는 오해와 그 오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남자 주인공 다시와 여자 주인공 엘리자베스를 중심으로 정말 너무나도 잘 표현했는데요. 그래서 읽으면서 제인 오스틴은 훌륭한 심리학자임이 분명해 라고 계속해서 감탄을 했습니다. 시골 롱본의 베넷 부부가 그들의 5명의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롱본으로 새로 이사 오는 이웃 때문에 마을이 발칵 뒤집히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그 이웃이 자기가 이사 오기 전에 집을 둘러보고 간 후에 퍼진 소문 때문인데요. 소문에 의하면 이름은 빅리, 사륜마차를 타고 연수입이 4~5천 파운드인 젊은 청년이라고 합니다. 사륜마차는 당시에는 재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아주 억대를 호가하는 굉장히 비싼 수입차겠죠. 그리고 연수입이 4~5천 파운드라는 것은 남작의 경제력에 버금가는 정도입니다. 상위 1~2%의 부유층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 세 이웃의 이사 소식에 마을 사람 모두가 들뜬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꽤 재산을 가진 미혼남이 틀림없이 아내를 원하리라는 것은 널리 인정받는 진리다. 그가 이웃으로 이사 온다면 그의 취향과 견해에 대해 알려진 게 하나도 없음에도 이웃들이 워낙 이 진리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는 이들의 딸 하나가 마땅히 차지할 재산으로 여겨진다. 쉽게 말해 돈 많은 미혼 남자 새 이웃 빅리에게는 아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18세기, 19세기 당시의 유럽은 돈 많은 부자에게 딸을 조금 심하게 얘기하자면 바치던 시대였습니다. 베넷 부부 역시 빅리에게 딸들 중 누구라도 시집 보내고 싶어서 혈안이 되죠. 그중 결혼 정년기에 다다른 첫째 딸 제인과 둘째 딸 엘리자베스가 있었는데요. 아버지 베넷 씨는 내가 편지 한 통을 써서 딸들 가운데 누구를 골라 결혼하든 진심으로 동의한다고 확실하게 해주겠어. 둘째 리지에 대해 좋은 말을 덧붙이긴 하겠지만 이렇게 말하면서 현명한 둘째 엘리자베스를 신부감으로 내세우려고 합니다. 이때 리지는 엘리자베스의 애칭이죠. 하지만 어머니 베넷 부인은 리지가 뭐 잘난 게 있어요. 인물은 제인의 반도 안 되는데 라면서 뛰어난 미모의 첫째 제인을 신부감으로 내세우려고 합니다. 보통 소설은 읽을 때 배경보다는 등장인물들의 행동들이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이 책은요. 아, 그때는 이렇구나. 아, 그 시절에는 이렇게 살았구나. 라고 당시의 모습들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머릿속에서 그려주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계층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인사를 하려면 중간에서 소개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든지, 당시에는 저녁 식사를 보통 오후 3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먹었던 것을 감안해서 저녁 식사 시간을 기술한다든지, 인사나 식사, 예절 등 당시 일상적인 모습들을 장면마다 아주 소상하게, 즉 디테일하게 표현해냅니다. 빅리가 이사 오고 나서 얼마 후 무도회에 빅리가 온다는 소식에 베넷 부인과 딸들은 무도회장에서 오매불만 기다리죠. 곧이어 빅리는 무도회에 등장합니다. 그는 자신의 누나와 여동생, 그리고 누나의 남편, 그리고 젊은 신사 한 명과 함께 동행하죠. 특히 젊은 신사는 등장하자마자 모든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가 들어오고 나서 5분도 안 돼요. 그의 연수입이 10,000파운드라는 말이 퍼졌다. 다시를 두고 남자들은 멋진 신사라고 했고 숙녀들은 빅리보다 훨씬 잘생겼다고 하면서 처음엔 엄청난 존경심으로 그를 쳐다봤지만 그의 매너가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하여 그 인기는 역풍을 맞고 말았다. 그는 오만하고 잘난 척하고 까다로웠다. 그 젊은 신사의 이름은 다시입니다. 그의 연수입은 10,000파운드. 그의 친구 빅리는 4~5천 파운드인데 빅리 연봉의 거의 2배죠. 게다가 빅리보다 훨씬 잘생긴 외모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
매너가 꽝이었나 봅니다. 무도회에 온 사람들에게 오만하고 잘난 척하고 까다로웠다는 평가를 받죠. 이 책에서 오만하다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나오는 구절입니다. 반면에 싹싹하고 활달한 빅리는 무도회에 참석한 다른 사람들과 금세 친해졌는데요. 특히 베넷 가문의 첫째 딸 제인의 매력에 푹 빠져버린 빅리는 다하시에게 바로 뒤에 앉아있는 여동생도 예쁘고 내가 보기엔 아주 상냥한 것 같아 라며 제인의 여동생 엘리자베스와 잘 좀 해보라고 권유하는데요. 이때 다하시는 누구? 하면서 돌아보다가 엘리자베스와 눈이 마주칩니다. 두 주인공의 역사적인 첫 눈맞춤이죠. 보통 이런 상황에는 눈 딱 마주치면 찌릿하고 설레는 게 로맨스 소설의 법칙이죠. 하지만 다하시는 엘리자베스에 대해 이런 말을 하고 맙니다. 그럭저럭 괜찮아. 하지만 날 유혹할 정도의 미는 아니네. 다른 신사들이 내버려둔 숙녀들에게까지 관심을 둘 기분도 아니고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네 짝에게 돌아가 즐겁게 춤추는 게 어때? 이런 말 들으면 어떨까요? 지가 뭔데 이씨 라고 하면서 조용히 째려보고 싶어지겠죠. 다하시의 말을 들은 엘리자베스는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쾌활하게 털어놓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외모를 평가했던 다하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자존심을 모욕하지 않았다면 그의 오만을 쉽게 용서했을 거야. 다하시가 엘리자베스와 나누는 1대1 대화에서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무도회 사람들 앞에서 빅리와 엘리자베스에 대해 이야기한 게 엘리자베스가 모욕당했다고 느끼는 포인트입니다. 나를 유혹할 정도의 미인이 아니다 라는 건 엄연히 험담이죠. 그런데 다하시는 생각이 없어서 그렇게 행동한 게 아니라 자기의 의견을 남들 앞에서 솔직하게 말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하시처럼 오만하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했느냐보다는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하지 않고 말한 게 문제가 되곤 하죠. 만약 무도회 사람들이 다하시가 부자라는 것을 몰랐다면 그를 오만하다고 평가했을까요? 제가 보기에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다하시가 부자라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은 채로 그의 행동을 봤다면 그냥 자기 표현에 솔직한 사람 혹은 약간 매너가 부족한 사람 정도로 판단됐을 겁니다. 어쩌면 무도회 사람들이 다하시를 오만하다 이렇게 평가한 건 그 뒤에 하나가 더 붙어있기 때문이죠. 바로 오만한 부자. 부자라서 오만하다고 질투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부자가 아닌 우리는 부자가 솔직하면 좀 싫어하는 경향이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젊은 재력가 다하시의 솔직함을 오만으로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같은 상황을 다하시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부자 다하시는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굳이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솔직해도 그만이니까요. 그런데 사실 솔직하다는 건 역시 좋은 품성 중 하나 아닐까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의 솔직함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부자의 진면모를 보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도 있죠. 사실 그래서 저도 부자 친구들 많이 놓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친구들을 놓쳐서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편견 없이 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중 가장 쉽게 하는 실수가 누군가를 평가할 때 한 가지 면만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 하지만 인지심리학자인 저는 이렇게 고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를 알아놓고 열을 아는 척한다. 쉽게 말하면 일반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하나를 보면 그 하나만 봐야 한다는 겁니다. 다하시는 처음에 그녀의 미모를 거의 몰라봤다. 무도회에서 봤을 때 예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만났을 때에는 오로지 흠잡으려고 쳐다봤다. 그런데 이목구비가 반듯하지 않다고 친구들에게 선언하자마자 검은 눈동자의 아름다운 덕분에 그녀의 얼굴이 흔히 볼 수 없는 지적인 분위기를 풍긴다는 점을 깨달았다. 첫 만남에 엘리자베스는 자신을 유혹할 정도로 미인은 아니다라면서 무시했던 다하시가 그녀를 다시 마주쳤을 때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건 소설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인류학자 헬렌 피셔 박사가 처음에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과 사랑에 빠진 경험을 조사한 결과 남성은 약 33%, 여성은 약 43%로 오히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이 설문에 의하면
그렇다라고 답변한 남성이 3번 정도, 여성이 2번 정도만 연애해도 그런 경험이 한 번씩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피셔 박사는 이렇게 첫눈에 반하는 사랑이 아닌 서서히 사랑에 빠지는 것을 더딘 사랑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다하시는 엘리자베스를 향한 이런 더딘 짝사랑을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비록 엘리자베스에게 2번째 눈에 반했지만 그녀의 매력에 한 번 빠진 후로는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로맨틱 코미디나 혹은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클리셰, 첫 만남이 최악이었던 두 남녀의 우연한 재회를 통해 드러나게 되죠. 무도회에 빅리와 함께 왔던 빅리 여동생이 하인을 통해 베넷 가문에 편지를 보냅니다. 베넷 가문의 첫째 딸 제인을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내용이었는데요. 편지 마지막 줄에 빅리 오빠와 신사들은 장교들과 외식하러 나간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베넷 부인은 이때다 싶어 비가 쏟아질 것 같으니까 말 타고 가야지, 하룻밤 묵어야 한다 면서 제인이 말을 타고 가게 합니다. 비가 오면 마차가 아닌 말에 탄 제인의 옷이 젖어 돌아올 수 없게 될 테니까 외식하고 돌아올 빅리와 마주치게 하기 위한 작전이었죠. 언니의 사랑을 응원하는 엘리자베스도 좋은 작전이라며 신나하는데요. 하늘이 도운 건지 베넷 부인 말대로 제인이 떠난 후 저녁 내내 폭우가 쏟아집니다. 결국 빅리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제인은 비를 쫄딱 맞아버린 탓에 다음날 목이 아프고 두통이 있다는 소식을 빅리의 하인을 통해 전하게 되죠. 이를 알게 된 아버지 베넷이는 부인에게 딸이 위험한 병에라도 걸려 죽는다면 그게 다 당신의 명령에 따라 빅리를 쫓아다니다가 당한 일이니 그거 참 위헌이 되겠소 라며 걱정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자베스는 언니 제인을 걱정하다 빅리의 집으로 직접 가기로 합니다. 언니가 감기에 좀 걸렸다고 시골길을 걸어와 머리를 온통 풀어헤치고 게다가 그 치마, 진흙밭에 6인치는 좋게 푹 빠진 치마 봤지. 가운을 아무리 내려 덮으려 해도 어림도 없더라니까. 빅리 양이 속삭이듯 말했다. 오늘 아침의 모험이 그녀의 아름다운 두 눈을 연모하는 당신에게 영향을 끼쳤을까 봐 걱정이에요. 전혀요. 그가 대답했다. 운동을 해서 두 눈이 반짝이던걸요? 언니가 아프다는 소식에 말을 탈 줄 모르는 엘리자베스는 걸어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나선 탓에 머리를 풀어헤치고 말이죠. 빅리 자매는 엘리자베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엘리자베스를 연모하는 다하시 앞에서 험담하는 건 물론이고 그가 좋아하는 마음이 흔들렸을까 봐 걱정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하시는 끄떡없습니다. 오히려 엘리자베스의 두 눈이 반짝였다고 표현하죠. 다하시는 사랑에 빠진 겁니다. 누군가를 향한 사랑에 빠졌다는 건 상대방이 나를 배신하지 않는 한 뭐든지 용서해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죠.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이 아니면 사랑하는 상대방에게 극단적으로 관대해지거든요. 망가진 엘리자베스를 봐도 좋아하는 감정이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전문 용어로 콩깍지가 씌운 거죠. 모든 성격에는 특정한 악에 끌리는 기질, 타고난 결함이 있어서 최고의 교육으로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결함은 모두를 싫어하는 경향이죠. 당신의 결함은 모두를 일부러 오해하는 거고요. 그가 웃으면서 맞받았다. 문장들이 은근히 뼈가 있죠. 엘리자베스와 다하시가 서로에 대해 평가하는 구절인데요. 엘리자베스는 다하시한테 당신의 결함은 모두를 싫어하는 경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문장을 바꿔 말하면 당신의 장점은 누구든 의심을 해볼 수 있다. 이런 문장이 되지 않을까요? 다하시는 엘리자베스한테 당신의 결함은 모두를 일부러 오해하는 거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 일부러란 단어가 중요한데요. 엘리자베스처럼 일부러 오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생각이 많은 편이죠. 생각이 많으니까 오해도 잘하고 편견도 많이 가지잖아요. 그렇다면 둘 중에 누가 더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 방금 읽어드린 구절의 첫 문장이 더 중요합니다. 모든 성격에는 특정한 악에 끌리는 기질, 타고난 결함이 있어서 최고의 교육으로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좋은 성격이라는 건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유독 더 잘 맞아떨어지는 성격이 있을 뿐이죠. 스스로 그녀에 대한 마음의 확신이 온 다하시는 엘리자베스를 찾아가 고백을 합니다.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어요. 할 수 없습니다. 내 감정을 억누를 수 없어요. 당신을 열렬히 연모하고 사랑합니다. 엘리자베스의 놀라움은 형용할 수 없었다.
그를 쳐다보고 얼굴이 붉어지고 의심스럽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노력해봤지만 애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고 말하면서 그는 애정의 강력함을 표현했다. 호의적인 대답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게 분명했다. 이 구절이 바로 제가 저자를 대단한 심리학자라고 느낀 부분인데요. 고백하는 순간의 두 주인공이 가진 심리 때문입니다. 다하시의 고백을 들은 엘리자베스는 자신과 결혼하고 싶을 정도로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에 엄청나게 놀라죠. 반면 고백한 다하시는 엘리자베스가 호의적인 대답을 할 거라 굳게 믿습니다. 이걸 심리학에서 말하는 라이킹 갭, 좋아함의 격차를 절묘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가를 잘 모른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특히 남녀 사이에서 굉장히 잘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처럼 누군가에게 고백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날? 이라고 당황스러워하는 경우가 있고, 다하시처럼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해서 내가 고백하면 100% 받아줄 거야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죠. 결국 엘리자베스는 다하시가 자신을 얼마나 좋아하느냐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다하시의 고백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을 싫어할 이유가 충분해요. 언니 문제에서 당신의 부당하고 잔인한 행동은 그 어떤 동기가 있었다 해도 용서할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을 가장 지독한 불행으로 몰고 간 그 일에 당신이 유일하지는 않아도 주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감히 부인할 수 없겠죠. 당신을 싫어하게 된 이유는 단지 그 일만이 아니에요. 몇 달 전에 위컴하게 들은 얘기를 통해 당신에 대해 알았어요. 엘리자베스가 다하시의 고백을 거절한 이유, 그를 싫어할 이유가 문장에 드러나죠. 그런데 다하시는 여기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엘리자베스를 찾아가 편지를 건넵니다. 편지 내용은 책의 약 7페이지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다하시는 솔직하고 담담하게 속마음을 써내려갔는데 편지를 읽고 난 엘리자베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그녀는 점점 자신이 끔찍하게 부끄러워졌다. 자신이 무지하고 편파적이고 편견에 가득 차서 어리석게 굴었다는 깨달음이 떠나질 않았다. 얼마나 한심하게 굴었는지 그녀가 탄식했다. 분별력을 자랑스러워하던 내가 쓸모없고 비난받을 부신에 빠져 잘난 척했어. 정말 망신스러워. 이 구절은 오만과 편견이 가진 내용 중에서 여성의 주체성을 정말 제대로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비슷한 시기에 사랑받은 셰익스피어의 작품 속 인물들, 햄릿, 리어왕, 오셀로만 봐도 대부분 남성이 주체이고요. 남성들이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오만과 편견에서는 엘리자베스가 이 편지를 읽고 다하시에게 가졌던 편견을 스스로 깨닫고 그리고 스스로 굉장히 부끄러워하면서 탄식을 한다는 겁니다. 스토리라인에서 오해를 하는 사람도 여성, 그 오해를 결국 깨고 바로 잡는 사람도 여성, 상대방을 용서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도 여성이라는 점에서 당시 남성 위주로 되어 있던 문학을 읽었던 사람들에게 주체적인 여성을 보여주는 그런 역발상이 잘 보이는 작품이라는 겁니다. 신선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틀렸다라는 걸 아주 흔쾌히 인정하는 엘리자베스가 정말 멋있게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어쩌면 엘리자베스가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인정하는 모습은 다하시가 엘리자베스를 더욱 사랑하게 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 책을 읽은 많은 독자들께서 꼽는 명문장이죠. 우린 살면서 오만과 편견 중에 어떤 걸 더 많이 가지게 될까요? 아마 편견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편견이 또 다른 오만을 낳는다는 겁니다. 편견이 낳은 오만은 힘이 없는 다수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모아 대중이 되게 하고 그 대중이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고정관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고정관념을 가지는 건 우리 인간이 커그니티브 마이죠. 즉 인지적 구두쇠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쓰지 않는 구두쇠처럼 생각을 잘 하지 않으려는 존재라는 뜻이죠. 하지만 이 생각 에너지를 계속해서 이렇게 무작정 절약만 하다간 수많은 고정관념에 갇혀버릴지도 모르죠. 엘리자베스가 다하시가 오만하다는 편견을 가지는 바람에 다하시의 진심을 늦게 알아버린 것처럼요. 일상에서 마주하는 모든 일들에 모두 다 에너지를 쏟아내기는 힘들겠지만 누군가와 함께 살아갈 것인지와 같은 중요한 순간만큼은 앞으로 생각 에너지를 조금 더 써보는 것이 어떨까요? 흔히 어린 시절에 접한 교과서나 동화책에서 본 이야기는
굶주리는 조카를 위해 빵을 훔친 죄로 감옥살이를 해야 했던 장발장이 신부를 만나 개과천선했다라는 줄거리만 다룬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을 장발장이로 아는 사람도 많죠. 물론 장발장이 주된 내용이긴 하지만 이 책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과거의 삶을 숨기고 마들렌이라는 새 이름으로 가난한 이들을 도우며 살던 장발장은 운명의 여인 팡틴을 마주치고 죽음의 눈앞에 둔 이 팡틴은 자신의 딸 코제트를 장발장에게 부탁하죠. 코제트가 맡겨진 곳은 테나르디에 부부가 운영하는 술집이었습니다. 이 부부는 팡틴에게 매달 양육비를 받으면서도 코제트를 학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책의 표지를 장식하고 있는 것도 어린 코제트죠. 가엾은 코제트는 장발장을 만나 함께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성이 된 코제트는 청년 마리우스와 사랑에 빠지게 되죠. 혁명의 바람에 휩싸여 도시 곳곳에 바리케이트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우스도 혁명의 앞장을 서죠. 하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총살을 당합니다. 마리우스도 총을 맞고 의식을 잃지만 장발장이 구출해줍니다. 장발장은 마리우스를 업고 하수도를 통해 빠져나가는데요. 당시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거대한 역사 소용돌이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정말 풍부하고 생생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2400페이지의 5권 분량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이 책은 어마어마한 분량도 분량이지만 어휘도 엄청나게 풍부합니다. 프랑스어 원문에는 약 65만 개 이상의 단어가 들어가는데요. 19세기 프랑스 소설의 특징 중 하나가 분량이 길다는 겁니다. 당시 프랑스 출판사들이 단어 수를 기준으로 원고료를 지불했기 때문인데요. 작가 입장에서는 작품을 길게 쓸수록 원고료를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빅토르 위고는 출판업자에게 12년 독점 출판권을 주는 대신에 인세를 한 번에 지불 받게 되는데요. 그때 받은 돈이 30만 프랑인데요. 요즘 가치로 하면 거의 30억 원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책의 분량이 길어진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이 사람 글도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렸잖아요. 그런데 정말 아는 게 많습니다. 역사, 전쟁, 건축, 정치, 법률 등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글로 다 풀어냈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웬만한 건축서보다 더 고딕 설명을 우아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교관은 웅정한 석조 건물인데 시모르 수도원장으로서 1712년에 디뉴의 주교가 된 파리 대학 신학 박사 앙리 피제의 예하에 의하여 18세기 초에 건축되었다. 이 주교관은 실로 위풍당당한 주택이었다. 모든 것이 웅대해 보였다. 주교의 거실도 응접실도 침실들도 고대 피렌체식을 그대로 따른 산책용 홍해 화랑이 있는 넓디 넓은 뜰도 매우 아름다운 나무들이 심긴 정원도. 여기서 나온 홍해는 무지개, 홍자의 무지개 예자입니다. 그래서 홍해는 무지개처럼 휘어 반원형의 꼴로 쌓은 구조물을 말하죠. 결국 아치 같은 구조를 말하는데요. 회랑은 사원이나 궁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둘러싼 지붕이 있는 긴 북도, 또 우리가 갤러리 이런 표현도 하긴 합니다. 빅토르 위고의 작품들이 대부분 영화와 뮤지컬로 만들어졌는데요. 레미제라블, 노트르담의 꼽추, 웃는 남자 등 이 사람의 글이 뮤지컬로 만들어지기 참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세트에 대한 설명이 너무 디테일하고 좋은 거예요. 게다가 레미제라블에서 앞본이라고 생각하는 건 하수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시가 거리를 하나 뚫을 때마다 하수도는 팔을 하나 뻗친다. 옛날에 군주국은 23,300m의 하수도밖에 건설하지 않았었다. 나폴레옹은 숫자들은 신기하지만 4,804m, 루이 18세는 5,709m, 샤를 10세는 10,836m, 루이 필립은 89,020m, 1848년의 공화정부는 23,381m, 모든 정부는 75,500m를 건설, 모두에서 현재 226,610m, 즉 600리의 하수도가 건설되었다. 정말 디테일하지 않나요?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하수구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수구가 생긴 다음에 식수를 먹게 되니까 하수구가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평균 수명이 정말
비약적으로 늘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저도 디테일로는 빠지지 않는 사람인데 이 부분을 읽고 두 손 두 발 정말 다 들었습니다. 파리 시내 하수구의 역사만 전체 5권 책 분량에서 10분의 1 정도의 이야기를 해요. 왜 빅토르 비고가 이렇게 길게 파리 하수구의 역사를 썼느냐? 이 소설에서 장발장이 마리우스를 등에 업고 하수도를 통해 도망치잖아요. 이 장면이 키포인트인데 이 장면의 이야기를 위해 파리가 로마 시대 때부터 지금 바로 그 순간까지 현재 파리의 하수도로 시스템, 그거를 이제 미터 단위로 일일이 다 기록한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책이 제가 총 5권짜리인데 이 권을 보면 초반에 약 100페이지까지 워털루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썼습니다. 역사에 대한 정말 해박한 지식을 보여주는데요. 왜 워털루 전쟁에 대해서 100페이지 넘게 글을 썼냐? 이게 바로 뭐냐면 마리우스 아버지가 전쟁에 대령으로 참전했다가 거의 죽을 뻔했는데요. 그때 테나르디에가 전사자들의 시계와 반지 이런 것들을 도둑질하다가 우연히 마리우스 아버지를 살려내게 됩니다. 그래서 테나르디에가 운영하는 술집 이름이 뭐냐? 워털루의 상사에게라고 합니다. 요즘 말로 TMI의 투머치 터커인 거죠. 장발장은 빵을 훔치고 1796년에 감옥을 가는데 빵을 훔친 걸로는 5년형을 받았는데 4번 탈출을 시도해서 탈출을 할 때마다 3년씩 형을 받습니다. 그럼 12년을 더 받게 되고 그러다가 여기에 또 가중치까지 받아서 총 19년을 옥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20대였는데 빵을 훔치고 나오니까 그야말로 40대가 된 것이죠. 여담이지만 그가 옥살이했던 곳이 툴롱이라는 곳인데요. 지금은 정말 휴양지로 변해 있는 그런 곳인데 프랑스 도시 중에서 아마 한겨울에도 가장 따뜻한 곳으로 알려져 있고요. 요즘 기점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곳에서 복역을 한 셈입니다. 거기서 3일 동안 걸어서 올라간 곳이 듀뉴라는 곳인데요. 거기서 바로 미리엘 주교를 만나게 되죠. 그가 마들렌 시장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곳은 프랑스 북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남부에서 북부까지 올라간 것이니까 정말 멀리 도망간 셈입니다. 그런데 전과자라는 이유로 쫓겨나기 일쑤였던 장발장이 어떻게 막대한 부를 가진 자본가이자 시장이 되었을까요? 영화나 뮤지컬은 이 부분이 좀 축약되어 있어요. 하지만 소설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남몰래 몽트레유 슈르메르라는 작은 도시에 들어왔을 때 마침 시청에 큰 불이 났다. 이 사나이는 불 속에 뛰어들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서 어린아이 2를 살려냈는데 이 아이들은 헌병대장의 아이들이었다. 그래서 아무도 그의 통행증을 보자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때부터 그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사람들은 그를 마들렌 아저씨라고 불렀다. 이 책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돈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흙구슬 제조법으로 장발장은 엄청난 자본가가 되는데요. 도망 다니려고 집을 3채를 갖게 되고요. 요즘 기준으로는 60억 좀 더 되는 돈을 가지게 되는데요. 상당한 자본가였던 셈이죠. 근데 이 도망 다니는 동안에 장발장은 진짜 검소한 생활을 합니다. 1년에 그가 쓴 그 돈은 한 1,500프랑 정도? 이 돈을 정말 절약을 한 이유가 뭐냐? 코제트에게 큰 유산을 남겨주려고 그렇게 아꼈다는 걸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엘 주교가 준 은초따와 함께 코제트에게 막대한 유산을 남겨주죠. 나는 벽난로 위에 있는 2자루의 촛대를 코제트에게 유증합니다. 그것들은 은이지만 나에겐 금이고 다이아몬드죠. 주인공 장발장이 1권에서 언제 처음 등장하신지 아시나요? 113페이지에 나옵니다. 1권 주제가 팡틴인데 팡틴은 언제 나오냐? 220페이지에 처음 등장해요. 그럼 장발장이 등장하기 전까지 투마치 토커, 빅토르 위고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미리엘 주교와 프랑스 혁명 이야기를 합니다. 미리엘 주교는 왕당파라고 책에서 계속 언급되죠. 그의 아버지는 귀족이었는데 그의 집안은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 완전히 몰락하게 된다 이렇게 써 있죠. 망한 가문의 사람이 어떻게 주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주교는 지금으로 치면 최소 도지사급의 인물입니다. 나폴레옹은 자기를 바라보는 노인에게 몸을 돌려 느닷없이 말했다.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그대는 웬 늙은이이고 폐하, 미리엘 씨는 말했다. 폐하께서는 한 노인을 보고 계시었고 저는 한 영웅을 보고 있습니다. 황제는 바로 그날 저녁 추기경에게 사자의 이름을 물었다. 그리고 머지않아 미리엘 씨는 딩유의 주교로 임명되어 무척 놀랐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은 게 아니라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된 거죠. 미리엘 신부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버리는 것으로 책에 나와 있는데요. 주교로 발령 나자마자 한 일이 멋진 주교관과 아주 오래된 병원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미리엘 주교는 홀로 쓸쓸히 죽어가는 혁명에 참여했던 그 사람을 만나서 프랑스 혁명에 대해 함께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낡은 세계를 무너뜨렸소. 권리에는 분노가 있는 것이오. 주교님, 권리의 분노는 진보의 한 요소요. 그야 어쨌든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든 프랑스 혁명은 그리스도의 강림 이래 인류의 가장 힘찬 한 걸음이었소. 미완성이긴 했지. 그러나 승부했소. 혁명은 모든 사회적 미주수를 끄집어냈소. 혁명은 인간의 정신을 온화하게 하고 진정시키고 위안하고 밝게 하였소. 레미제라블을 즐기고 싶다면 이 프랑스 혁명의 역사를 좀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빅토르 위고는 길고 긴 프랑스 혁명사에서 왜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누군가에게도 잘 기억되지 않을 1832년의 이야기를 썼을까요? 이 책이 1862년에 나오니까 30년 전의 이야기를 다룬 거예요. 그럼 빅토르 위고가 30대 때 벌어진 일이 1832년의 6월 봉기에 대한 일인데요. 아마 제가 대학생일 때 1987년 6월 항쟁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놓고 보면 30년이 훌쩍 지난 그런 때인데요. 그런데 저에게는 정말 엊그제처럼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아마 빅토르 위고도 저처럼 계속 생생하게 그때가 기억에 남지 않았을까요? 그때 희생당한 이들을 누군가는 기억하고 기록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프랑스 혁명은 이유가 있었어. 그 분노는 미래의 용서를 받는 것이요. 그 결과는 더 나은 세계요. 책에 나온 이야기처럼 프랑스 혁명 이후 더 나은 세계가 왔을까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조르주 쇠라라는 작가가 그린 1884년 작품인데요. 아스니엘의 물놀이라고 알려진 이 작품은 영국 내셔널 갤러리에 소장되어 있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두 그림은 1830년 그림, 1884년 그림인데요. 한쪽은 19세기 전반의 뜨거운 분위기를 담고 있다면 사회가 안정화됐다고 할 수 있는 차분한 분위기를 담은 그림은 바로 오른쪽 그림이죠. 둘 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혁명을 꿈꾸었던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왼쪽 그림에서 등장했던 다양한 인물들이 쇠라의 그림에서 어디로 갔는지 볼까요? 우선 프랑스 혁명의 결실은 누가 가져갔죠? 건너편에 배 타고 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가에서 자유롭게 옷을 벗고 있는 모습과 강아지를 데리고 나서 여유롭게 걷는 이 뿌띠 부르주아의 모습. 이 그림의 배경이 무슨 요일로 보이시나요? 휴일일까요? 아니면 주중일까요? 이것은 주중입니다. 멀리 연기를 내뿜으며 가동하는 공장이 보이는데요. 주중 한낮에 남자들이 나와 있으면 뭘까요? 실직에 대한 이야기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 긴장감들이 모인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0년의 시차가 있지만 프랑스 혁명의 뜨거운 세계의 연장선이 그림 안에 교차하는 게 흥미로운데요. 세라의 그림에는 혁명 이후 변화하는 프랑스 사회를 하나의 축소판처럼 집어넣고 그 뒤에 기차와 다리, 공장, 새로운 근대화의 풍경을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이 그림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있고
이 보울러라는 챙이 살짝 낮은 모자를 쓰고 누워 있는 저 사람은 뿌띠 부르조아라는 뭐 그런 사람으로 볼 수 있고요. 멀리 보트를 보시면 배를 젓고 있는 사람도 밀짚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소위 일하는 노동자 신분을 또 보여줄 수 있죠. 정말 이 그림에 많은 긴장감을 주는 모습은 이 배 위에 있는 삼색기죠. 프랑스 혁명의 깃발이 배를 장식하는 하나의 장식물로 바뀌었다라는 이런가란 분위기를 이 화가가 그림 속에서 그려 넣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혁명 이후 1860년을 전후해 갖고 파리는 완전히 다른 도시로 태어나게 됩니다. 파리는 원래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중세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야말로 도시가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거미줄처럼 복잡한 구조를 가진 골목길로 이루어진 아주 오래된 도시 모습이었는데요. 이 낡은 건물들을 다 뜯고 없애면서 큰 길이 만들어지고 2차선 길이 8차선으로 넓혀지게 되죠. 여기에는 정치적 의도도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골목길이 많으니까 이제 반란이 일어나면 진압이 안 되는 거예요. 대포가 지나가서 이제 반란을 진압해야 되는데 뭐 길이 좁으면 이제 진입도 안 되고요. 길이 좁으니까 이 혁명군들이 쉽게 바리케이트를 계속 칠 수도 있었던 것이죠. 여기가 어디일까요? 뉴욕입니다. 그 유명한 자유의 여신상이죠. 프랑스가 미국의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만들어 보내준 겁니다. 들라크루아 그림에 등장한 자유의 여신의 모습이 이 조각산으로 옮겨갔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 혁명을 시작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본격적으로 신분제가 없어졌어요. 막상 평등사회가 왔다고 생각했는데 평화로워 보일 뿐 실제로는 그렇게 평등한 사회가 오지 않았던 겁니다. 여전히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로 나뉘어 있었던 거죠. 프랑스 혁명은 짧게 보면 10년 혹은 25년, 길게 보면 더 나아가서 100년 동안 지속되었고 그 연장선에서 다양한 미술인들의 반응이 있었고 뭐 자유의 여신은 지금도 계속 다른 세계에 의해서 해석되고 재창도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빈곤이 계속되고 여성과 아이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셰익스피어는 이탈리아를 직접 가본 적이 있을까요? 예,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영국이 낳은 세계 최고의 극작가이지만 셰익스피어의 기록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에 대한 여러 설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엘리자베스 1세가 통치하던 16세기 중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정확한 생일은 모르고 1564년 4월 26일에 유아 세례를 받았다는 기록만 있어요. 부친은 장갑 제조였으며 그 지역에는 제법 유지로 행세한 인물이었던 것 같지만 아쉽게도 셰익스피어의 유년기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고요. 세월을 훌쩍 건너뛰어 18살, 18세 때인 1582년에 8살 연상의 앤 해서웨이와 결혼해서 1583년에 딸을, 1585년에 아들과 딸 쌍둥이를 낳았다는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585년부터 1592년까지 7년 동안은 셰익스피어의 생애에서 이른바 잃어버린 시절이라고 불립니다. 기록이 없거든요. 셰익스피어는 1580년대 말쯤에 런던으로 진출해서 극작가 겸 단역 배우로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1599년에는 극단 동료들과 함께 신축한 글로브 극장의 공동 소유주가 됩니다. 말년에 셰익스피어는 신사, 즉 젠틀맨으로 인정받아 가문의 문장을 만들 정도로 저명 인사가 되었고요. 1616년 4월 23일에 52세를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외모 역시 잘 알려져 있는데 사후에 그의 희곡을 모아 출간한 작품집에 그의 초상화가 들어가 있고요. 그 원형으로 추정되는 첸토스 초상화도 남아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거기 묘사된 대머리에 수염을 기르고
귀걸이를 한 남자가 진짜 셰익스피어라고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건 역시 셰익스피어의 생애를 둘러싼 갖가지 미스테리 가운데 하나거든요. 즉, 증거가 있기는 하지만 결코 충분치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록만으로 보면 셰익스피어가 베니스에 다녀왔을 가능성은 희박한 듯 보입니다. 셰익스피어가 영국을 떠난 적이 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탈리아, 특히 베니스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오셀로 역시 베니스가 배경입니다. 주인공 오셀로는 베니스 공국에 고용된 무어인 용병 장군이죠. 이렇게 셰익스피어의 작품의 주인공들이 유대인 샤일록, 무어인 오셀로라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뉴욕처럼 국제적인 도시였던 16세기 베니스는 무어인이라고 불리는 아랍인이나 유대인처럼 외국인들을 묘사하기에 좋은 이미지들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또한 베니스는 그 당시에 최고의 상업국가였기 때문에 밀라노의 상인, 피렌체의 상인 다 재미가 없거든요. 돈과 권력, 외국인에 대한 신비로움과 차별 같은 극적인 요소를 모두 담기에 가장 좋은 것이 베니스였던 것입니다. 네, 베니스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대운하가 이 섬을 크게 두 개로 나누고 있어요. 이 지도는 야코포 데 바르바리가 기획해서 독일에서 제작한 지도인데요. 크기가 3m가 넘는 초대형 지도로 6개의 대형 종이가 합쳐져서 만든 지도입니다. 마치 서울의 한강처럼 도시를 가로지르는데 그랜드 까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그랜드 까날이라고 하는 곳은 배가 수시로 다니기 때문에 다리를 많이 만들 수가 없어요. 베니스의 상인의 또 다른 중요한 키워드는 돈입니다. 이 작품 속에는 끊임없이 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안토니오가 친구 바사니오를 위해 샤일록에게 3달 동안 3,000 다카트를 빌리는데 다카트는 베니스 금화입니다. 13세기부터 1차 세계대전까지 700년 가까이 유럽에서 가장 폭넓게 사용한 화폐였는데요. 순도 98.6%의 금으로 주조된 3.5g짜리 주화였습니다. 순도가 높아서 당시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돈 단위가 바로 베니스의 다카트였습니다. 베니스는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었기 때문에 물가가 꽤 높았습니다. 곳곳에 당시 물가를 짐작할 만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샤일록은 투발이라는 사람을 통해 2가지 소식을 듣는데 나쁜 소식은 도망간 딸이 돈을 펑펑 쓰고 있다는 것이고 기쁜 소식은 안토니오가 망했다는 소식인 거죠. 없어진 다이아몬드 하나는 프랑크푸르트에서 2,000 다카트나 주고 산 건데 제가 들은 바로는 따님이 제노바에서 하루 저녁에 80 다카트를 썼다고 하더군요. 자네가 내게 칼을 꽂는구만. 80 다카트를. 안토니오의 여러 채무자들이 저와 동행하여 베니스로 왔는데 그가 파산할 수밖에 없다고 장담하더군요. 그건 아주 기쁜 일이야. 그건 기쁜 일이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따님에게 원숭이 한 마리를 주고 얻은 반지를 제게 보여주더군요. 망할년, 투발, 자네는 날 고문하고 있어. 딸이 돈을 펑펑 쓰고 있다니 수전노인 샤일록 입장에선 고문당하는 심정이겠죠. 게다가 이 정신 나간 딸이 하룻밤에 80 다카트를 쓴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뭐 한 8천만 원 정도를 쓴 거예요. 이쯤 되면 샤일록이 좀 불쌍해지죠. 딸 때문에 열받았다가 안토니오 소식엔 또 행복해하고 울다가 웃다가 제가 제일 재밌게 본 부분입니다. 안토니오가 샤일록에 빌린 3,000 다카트는 지금 돈으로 얼마일까요? 제 생각엔 30억 원 정도 됩니다. 기록에 의하면 금화가 5개면 4식구가 한 달 잘 살 수 있고요. 10개면 한 가족이 풍족하게 살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쓸만한 집 한 채의 가격은 1,000 다카트. 지금으로 치면 3,000 다카트는 아파트 3채의 가격이에요. 대략 30억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재밌게 바사니오가 왜 이렇게 큰 돈을 빌렸냐면 부잣집 딸 포쇼한테 청혼하러 가려 빌리는 거예요. 난 학창 시절에 화살 하나 잃게 되면 그것을 찾으려고 좀 더 잘 살펴보며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이 날아가는 한 대를 더 쏘았고 둘 다 이를 모음으로 자주 둘 다 찾았었지. 자네가 첫 번 것과 똑같은 방향으로 한 대 더 쏴준다면 내가 그 과력을 지켜볼 테니까 틀림없이 두 대 다 찾거나 자네가 위험에 맡겼던 둘째 것을 되찾아와 첫 번째 것에 감사하는 채무자로 남을 걸세. 심지어 바사니오는 안토니오에게 돈을 한두 번 빌린 게 아니에요. 안토니오가 화살을 한 대 더 쏴주면 두 대 다 찾을 거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돈을 빌려 흥청망청 썼는데 마침 굉장한 부자인 포쇼라는 여인을 찾았고 그 여자와 결혼하면 나 부자가 돼서 너한테 돈 다 갚을 수 있으니 나한테 한 번만 더 밀어줘 이 말입니다. 되게 뻔뻔하죠. 게다가 친구의 가슴살 1파운드를 담보로 연회 자금을 빌리는 일확천금의 눈먼 베니스의 나쁜 남자인데요. 안토니오는 그런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하기는커녕 돈을 더 꿔줍니다. 왜냐하면 안토니오의 재력이 상당하거든요. 샤일록에 돈을 꿀 때 뭐라고 하냐면 난 앞으로 2달 안에 이 계약이 만료되기 한 달이나 앞서서 이번 계약 금액의 3배의 3배를 회수할 거라고 예상하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투자한 돈이 3,000 다카트의 3배의 3배니까 270억 정도가 바다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3,000 다카트의 샤일록과 그 위험한 거래를 하는 것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사실상 권력을 의미합니다.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샤일록과 안토니오는 베니스 사회의 경제적 권력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안토니오 주변에는 늘 사람이 들끓었습니다. 생각해보면 3천만 원, 3억 정도 빌렸다면 주위 누군가가 안토니오를 위해 내줄 수도 있었잖아요. 30억 정도는 돼야 목숨을 담보할 수 있죠. 셰익스피어 입장에서는 극의 긴장감을 위해 이 정도 돈을 계약하는 것이 타당했을 겁니다. 베니스의 상인이 베니스, 상인과 돈, 그리고 유대인이 주요 소재라면 가장 큰 줄거리는 법입니다. 법, 계약이 없으면 베니스 상권이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가장 큰 플롯은 계약을 지키자입니다. 법, 계약에 대한 이야기는 안토니오의 입을 통해 잘 표현됩니다. 공자께서 법 절차를 막으실 수는 없다네. 왜냐하면 외국인이 우리와 동등하게 베니스에서 누리는 편익을 거부하면 이 도시가 교역과 이익을 모든 나라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국가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될 테니까. 이 책에는 총 3개의 계약이 나오고 첫 번째 포쇼와 구원자 사이의 계약은 베니스인과 외국인들과의 계약입니다. 또한 안토니오도 외국인인 유대인 샤일록과 계약을 맺죠. 베니스는 상업 국가이기 때문에 외국인들과의 계약 또한 매우 중요하고 신의를 잃어버리면 교역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데 극을 통틀어 나오는 총 3가지 계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이 계약들을 모두 포쇼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책을 다 읽으면 포쇼가 이 극의 실질적인 주인공인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계약은 포쇼 아버지와 구혼자들 간의 계약입니다. 포쇼의 아버지는 굉장한 부자인데 사익감을 고르는 방법을 유언을 통해 계약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이게 왜 계약이냐면 포쇼가 하녀 네리샤에게 아버지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거든요. 금, 은, 납 3가지 궤로 그분이 마련해 놓은 제비뽑기라고 표현해요. 아버지가 포쇼가 좋아하는 남자를 고를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남겨놓은 궤에서 올바른 선택을 한 사람을 사익감으로 정해놓기 때문에 포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남편값이 결정될 수도 있거든요. 첫 번째 금궤에는 다음 글이 적혔군요.
선택하면 다수가 원하는 걸 얻으리라. 두 번째 은괴의 약속은 다음과 같군요. 선택하면 너 자신의 가치만큼 얻으리라. 세 번째 둔한 납은 충명스레 경고하길 선택하면 다 내놓고 위험 감수해야 한다. 금, 은, 납괴. 여러분이라면 어떤 괴를 고르시겠어요? 포셔의 아버지는 금과 은과 납이라는 상징적 금속을 통해서 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위를 고르려고 했고, 포셔 또한 아버지를 믿고 같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구혼자들은 다 포셔 앞에서 궤를 열게 되는데요. 결국 납궤를 연 바사니오가 포셔의 남편이 되죠. 근데 포셔가 마음에 들어했던 바사니오가 납궤를 연 것은 우연이었을까요? 포셔는 잘생긴 바사니오가 나타나자 뜬금없이 이런 대사를 읊습니다. 사랑의 환상이 있는 곳, 마음인지 머리인지 말해줘. 그건 어찌 태어나고 자랄까? 이것은 사랑 고백일까요? 아닙니다. 포셔가 읊은 대사를 보세요. 이 노래 삼행의 각 운이 모두 D 발음으로 끝납니다. 납이 레드, D로 끝나잖아요. 라인이 딱딱 맞아 떨어져요. 바사니오에게 의문적으로 동일한 것을 찾아보라며 끊임없이 단서를 제공하는 거죠. 포셔는 아버지 유언을 따르되 자신이 원하는 남편을 얻기 위해 은밀하게 상황을 조작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약은 포셔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사니오에게 넘기면서 반지를 주고는 그걸 잃어버렸을 경우 부부관계는 깨질 것이니 목숨 걸고 지키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이 집과 하인들과 변함없는 저 자신이 당신의 것, 주인님 거예요. 이 반지와 함께요. 이것을 빼놓거나 잃거나 남에게 준다면 그것은 당신의 사랑이 몰락할 징조이고 제가 당신 비난할 기회도 될 거예요. 이 반지가 이 손가락을 떠날 때면 생명 또한 떠납니다. 오, 그럼 감히 바사니오 죽었다고 하십시오. 계약에 능했던 베니스 사람들은 부부 사이마저 계약으로 확실히 해둔 것 같아요. 왜 이런 계약을 맺었을까요? 포셔는 자신의 재산과 마음을 바사니오에게 다 준 것 같지만 남편과의 관계에서 우위에 서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계약은 그 유명한 가슴살 1파운드를 건 계약입니다. 나와 함께 공증소로 갑시다. 거기에서 무담보 계약에 서명하고 유쾌한 장난삼아 만약에 나에게 아무 날 아무 데서 조건에 명시된 일정한 금액 또는 총액을 되갚지 못할 경우 그에 대한 벌칙으로 당신의 고운살 정량 1파운드를 당신 몸 어디든지 내가 좋은 곳에서 잘라낸 뒤 가진다고 명기해 놓읍시다. 여기서 고운살 1파운드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영국 1파운드는 그램으로 환산하면 약 450g 정도 됩니다. 네모난 프레스엠 통조림 작은 캔이 200g이니 프레스엠 작은 캔 2개 하고 4분의 1가량 되는 양이라고 하면 상상이 되시나요? 어쨌든 심장 근처의 살을 이만큼 내놓으라는 것은 사실상 목숨을 내놓으라는 뜻이죠. 샤일록은 자신을 무시하고 천대했던 안토니오에게 진 빚을 대갚음하려는 미움이 더 컸을지 모르죠. 국제 도시의 중심지이자 상업 도시였던 베니스는 합법적인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관계를 존중하고 보장해야만 했다고 했잖아요. 샤일록은 이 문제를 베니스의 법정으로 가져가서 엄격한 법 집행을 요구합니다. 만일 베니스의 법정이 샤일록의 계약서상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베니스는 국제적인 상업 도시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부정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샤일록은 바로 그 점을 강조하며 자신의 법적 권리와 정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한편의 절묘한 법정 드라마인 베니스의 상인에서 셔일록이 서슬퍼런 얼굴로 안토니오의 살을 벨 칼을 갈고 있을 때 포셔는
누구나 재판만을 쫓는다면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며 자비에 대하여 빛나는 대사를 뿜어내죠. 자비의 본질은 강요할 수 없는 거요. 그것은 하늘에서 땅 위로 내리는 부드러운 비와 같고 이중의 축복인데 베푸는 사람과 받는 이의 축복이며 최강자의 최강점으로 옥자 위의 왕에게 왕관보다 더 잘 어울린답니다. 그래서 지상의 권력은 자비로 정의를 조절할 때 신권과 가장 비슷하답니다. 샤일록이 자비가 있었다면 이때 포셔의 제안을 받아들여 3,000 다카트의 2배를 받고 인신까지 얻으며 행복하게 끝났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법과 계약서를 들먹이다가 파멸에 이르게 되죠. 셰익스피어가 이 책을 통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법과 계약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셰익스피어는 모든 사건을 법으로만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법과 계약을 행하기에 앞서 자비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거든요. 세상은 법과 계약을 통해 질서를 유지하지만 그 속에서 자비를 베풀 때 세상은 더 아름답고 살만한 곳이 될 수 있죠. 때문에 극 중에서 가장 계약에 능했던 포셔가 자비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법이 정의를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공정함을 해칠 경우 법은 인간을 향한 날카로운 비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프랑켄슈타인입니다. 아마도 프랑켄슈타인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거대한 몸짓에 꿰맨 흉터 자국이 막 이마에 있고요. 이 옆으로 이렇게 나사못 같은 게 막 튀어나오는 거. 아마 이것이 프랑켄슈타인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일 텐데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흉측한 외모를 가진 이 괴물의 이름은 프랑켄슈타인이 아닙니다. 원래 괴물에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습니다. 그 괴물을 만들어낸 과학자의 이름이 빅터 프랑켄슈타인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오해를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한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발명왕 에디슨이었다는 겁니다. 에디슨은 1910년대에 한 10분 정도 되는 분량의 최초의 공포 영화라고 하는 프랑켄슈타인을 만들었어요. 그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영화, 연극, 뮤지컬 등 굉장히 다양한 작품들이 나오면서 프랑켄슈타인이라는 괴물 캐릭터가 널리 알려졌는데요. 그래서 그 프랑켄슈타인을 괴물 이름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프랑켄슈타인은 주인공 빅터 프랑켄슈타인이 과학을 이용해서 생명을 창조하고 싶다. 그런 열망에 사로잡힌 나머지 인조인간을 만드는 이야기인 것이죠. 인간처럼 움직이고 이렇게 말하고 인공지능과 함께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사실 이런 존재가 이상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책이 출간된 19세기 초인데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그냥 천재 소녀가 만들어낸 발명품? 굉장히 신박하다. 아마 이런 느낌을 주었을 것 같아요. 빅터는 17살이 되던 해에 자기 동네를 떠나서 잉골슈타트 대학교로 진학하게 됩니다. 이 잉골슈타트 대학교에서 앞으로의 삶을 쏨두리째 바꾸게 될 발트만 교수를 만나게 됩니다. 발트만 교수의 가르침을 받은 빅터는 인조인간, 그러니까 생명을 창조하자. 이제 이런 결심을 하게 되고 거기에 필요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빅터는 도대체 어떤 종류의 과학을 공부했길래 이런 결심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 어쨌든 이 프랑켄슈타인에서 빅터가
인조 인간을 만들어낸다 하는 이런 과학적 상상력,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 나아가 이 생명을 기계로 보는 이런 관점이 없었다면 떠올릴 수 없었을 거예요. 시체 안치소에서 유골을 모으고 완전히 분리된 독방, 오히려 감방 같은 곳에서 더러운 창조 실험실을 운영한 셈입니다. 배부실과 도살장에서 상당량의 재료를 구했고 인간의 본성 때문에 작업에 혐오감이 들어 등을 돌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늘어가던 열의가 식지 않아 작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빅터는 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할 때 시체 하나를 가져다가 그냥 생명을 주지 않고 여기저기서 시체의 부분들을 모아다가 이걸 조립해서 실로 막 꿰매어서 생명을 만들었던 것일까요? 자, 소설에서 빅터도 처음에는 나와 같은 인간을 만들어야 할지 아니면 더 단순한 생명체를 만들어야 할지조차 확신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건 제가 생각해 본 건데 아마도 당시 사람들은 그냥 죽은 사람을 그대로 되살리는 것은 힘들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 것 같아요. 만약 제가 죽었다면 죽은 김상욱을 다시 온전히 살리는 것은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한 거고요. 하지만 제 몸에서 일부를 손가락을 떼내고 또 다른 사람에서 발가락을 떼내고 뭐 심장을 떼내고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서 만들어진 이 것을 가지고 이것이 생명을 갖도록 하는 것은 가능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또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은 저자인 메리 셀리 때문이 아닐까.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 메리 셀리는 그 어머니의 무덤을 안식처 삼아서 자주 무덤에 갔었대요. 그래서 거기 가서 책을 읽고 놀고 그랬다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무덤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무덤을 파헤쳐서 시체들을 모으는 그런 설정이 그렇게 끔찍한 설정이 아닐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빅터가 이렇게 시체 조각들을 모아서 만든 이제 인조인간이라고 할까? 이것을 어떻게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었을까? 이제 이 점이 좀 궁금해질 텐데요. 11월의 어느 음울한 밤, 생명 없는 존재에 생명의 불꽃을 주입하려는 중이었지요. 반쯤 꺼져버린 촛불 속에서 내가 만든 생명체가 노란 눈을 흐릿하게 뜨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힘겹게 숨을 몰아쉬었고 발작 같은 움직임으로 사지가 흔들렸습니다. 사실 이 부분 읽으면서 이렇게 오싹한데요. 자, 빅터가 말하는 생명의 불꽃이 뭘까요? 정확히 책에 쓰여져 있진 않지만 아마도 전기일 겁니다. 전기. 무언가에 이렇게 전기를 가하면 그것이 살아날 수 있다. 즉 전기가 생명이다 라는 이것은 당시 실제 있었던 과학적 논쟁을 근거로 한 거예요. 시체를 모은 조각에다가 생명의 불꽃, 전기를 가한 이 빅터의 실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윤기 흐르는 까만 머리칼은 흘러내렸고 이빨은 진주같이 휘었지만 허연 눈구멍과 색깔 차이도 그다지 없는 물기 가득한 허연 두 눈, 쭈글쭈글한 얼굴의 살갗, 그리고 일자로 뻗은 검은 입술과 짙은 대비를 이루어 더욱 끔찍해 보일 뿐이었습니다. 내가 창조해낸 참혹한 괴물이었어요. 자, 이렇게 끔찍한 괴물을 직접 보게 된 빅터는 그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보지 못하고 도망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만든 어떤 과학적 결과물인데요. 그 결과물에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이제 과학자의 눈으로 보기에는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빅터가 도망치자마자 이제 얼마 안 있어서 괴물도 뭐 지금 철창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묶여 있는 것도 아니니까 실험실을 벗어나게 됩니다. 이제 이때부터 이제 비극이 시작되죠. 빅터가 사랑하는 동생 윌리엄이라고 있는데 윌리엄이 죽은 채로 발견됩니다. 이 끔찍한 소식을 듣고 이제 빅터는 괴물이 그 자기 동생을 죽였다고 생각하게 되죠. 놈이 살인자가 틀림없었습니다.
확실했습니다. 사륙과 고통을 즐거워하는 타락한 괴물을 내가 이 세상에 풀어놓은 것입니다. 놈은 이미 내 동생을 살해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근데 여기 읽으면서 저는 밑도 끝도 없이 아무 증거도 없거든요. 그냥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오로지 심증만으로 괴물이 그 자기 동생을 죽였을 거라고 확신을 하지만 그 사실을 또 말을 하진 않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입을 다물죠. 자, 괴물은 도망쳤다 그랬죠? 도망쳐서 당연히 자신의 창조주를 찾아야 됩니다. 자기가 지금 왜 지금 존재하게 됐는지를 본인도 모르기 때문에 빅터가 사는 곳으로 간 거죠. 빅터의 집을 향해서 가다가 빅터의 집이 있는 제네바 근처의 들판에서 아주 우연히 윌리엄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괴물 생각에는 윌리엄은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라면 편견이 없고 자신의 모습이 흉측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저 아이라면 나를 이해해 주지 않을까? 그래서 윌리엄한테 나타나는데요. 그 괴물의 생각이 틀렸죠. 윌리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괴물은 아이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 아이가 프랑켄슈타인인 자신의 창조주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자 흥분을 합니다. 흥분을 해가지고 윌리엄을 이제 죽이죠. 빅터의 추론대로 괴물이 범인이에요. 물론 빅터는 아무 근거 없이 얘기했지만 범인은 괴물이 맞는데요. 자, 어쨌든 이 빅터네 가족 전체가 크게 상심했을 거고요. 샤모니로 여행을 떠납니다. 가족 전체가 여행을 떠나요. 여전히 괴물이 자신의 동생을 죽였다고 믿고 있는 빅터. 근데 이곳에서 이 괴물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빅터는 지금 동생이 죽었고 굉장히 감정적으로 막 행동을 해요. 거기에 비해서 이 괴물은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자신이 왜 그런 일을 저질러야 했는지 설명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흉측한 자들을 미워하니까 그러니 내가 얼마나 밉겠소. 나는 살아있는 온갖 것보다 훨씬 더 흉측하니 말이오. 하지만 나를 창조한 당신이 피조물인 나를 혐오하고 거부하는군요. 당신은 나를 죽일 작정이군요. 감히 어떻게 생명을 갖고 그렇게 장난을 칠 수 있어. 오히려 괴물에게 감정이입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감정이입을 하다 보면 연민이 생기고요. 결국은 여러분은 괴물의 편이 됩니다. 자, 이 다음부터는 이제 이 괴물이 이제 화자가 됩니다. 이제 양파 껍질 또 하나 들어온 거죠. 시간을 되돌려서 빅터가 도망친 이후 괴물이 겪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괴물은 실험실을 도망쳐서 이제 마을 사람들과 마주치는데요. 사실 그 마을 사람들은 시체를 모아서 만든 그 모습을 보고서 아마 놀랐을 겁니다. 즉 그의 흉측한 그 외모를 보고 마구 푸대접을 하죠. 아마 소리 지르고 내쫓으려고 그랬을 거고 아마 죽이려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자, 이제 자신을 인간들이 싫어한다는 것을 알게 된 이 괴물은 이제는 숨죠. 이때 이제 한 농장에 이제 숨게 되는데요. 그 농장에 살고 있는 가족들을 몰래 지켜보면서 인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지 그들이 어떻게 감정을 표현하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합니다. 정말 이걸 다 독학으로 다 깨우치게 되는데 이 과정은 아마 인공지능이 딥러닝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해 보이긴 해요. 자, 어쨌든 딥러닝 천재 이 괴물은 쭉 지켜보다 보니까 그 농장 사람들에게 감정을 이제 이입하게 되죠. 그래서 간단하지만 이제 행복하게 사는 이 농장 가족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죠. 그래서 얼어붙은 땅에서 농작물을 대신 수확해주고 땔감도 구해다주고 선행을 베풉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사실 괴물은 겉모습은 흉측하지만 악마라기보다는 오히려 천사죠. 자, 하지만 이 농가의 사람들에게 결국 그 발각되는데요. 이 흉측한 외모를 보고서 이 농장 사람들도 자신을 도와줬던 프랑켄슈타인을 쫓아냅니다. 자, 이렇게 자신이 정말 선행을 다했던 인간들에게조차도 쫓겨나자
이 괴물은 상처를 받죠. 그리고서는 타락한 천사가 아니라 이제 악마가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이제 괴물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어요. 나는 당신의 아담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타락한 천사가 되어버렸어. 원래 나는 어질고 선했소. 불행 때문에 악마가 된 겁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오. 그러면 다시 선한 자가 되겠소. 나를 살려달라는 게 아니오. 그저 내 말을 들어달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마지막 이 구절은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을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저는 이제 이 문장을 읽을 때 그 전에 읽었던 살아남은 아이라는 책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책은 그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9살 때 끌려가서 이제 3년간 지옥 같은 고생을 한 그 생존자가 쓴 책이에요. 자, 이 책의 마지막에 똑같은 문장이 나와요. 9살 꼬마가 우리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는 구절이 나와요. 아주 비참하고 이제 끔찍한 이제 경험을 한 피해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거는 바로 자기를 살려달라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자기 말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무관심이 얼마나 무서운 지옥을 만들 수 있는지 이제 알게 되는데요. 자, 괴물은 이제 뭐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 그래서 빅터에게 아주 간절한 부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함께 정을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여자를 만들어 주시오.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오. 당신은 나의 이 요구를 거부할 수 없소. 자, 인간들의 모습을 쭉 지켜보다 보니까 인간이 아닌 자신과 닮은 친구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는 거죠. 빅터도 괴물의 마음에 동의를 한 건지 또는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건지 괴물에게 해주겠다 제안을 수락합니다. 자, 이 무렵에 빅터의 아버지는 빅터가 어릴 때부터 이제 함께 자랐던 이 엘리자베스와 빅터가 결혼하기를 바라고 있었죠. 이런 상황 속에 빅터는 약속도 지켜야 되고 엘리자베스와 결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고향에 평생 살기 전에 여행을 한번 하면서 세상을 둘러보고 싶다라고 구실을 대서 스코틀랜드로 여행을 떠나요. 그러니까 아마 이 여행 중에 괴물을 위해서 괴물의 여자친구를 만들어 주려고 했던 것이죠. 자신의 친한 친구였던 이제 클레르 바란테도 속이고요. 좀 혼자 떠납니다. 위험을 무릅쓰는 것을 자기 혼자만 해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외딴 섬의 거처를 찾아가지고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괴물이 이 실험실로 찾아오죠. 빅터가 보기에 야, 정말 약속을 이행하라고 재촉하러 나타난 것처럼 이제 보인 거죠. 결국 광기에 사로잡혀요. 막 혼자 생각하다가 작업 중이던 존재를 막 찢어버립니다. 근데 사실 이제 괴물이 보는 눈앞에서 괴물의 약속을 깨버린 거잖아요. 괴물은 이거 하나만 믿고 있었는데 그러자 이제 괴물도 폭발을 해요. 폭주를 시작합니다. 우선 빅터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클레르마를 살해합니다. 빅터는 이제 나도 죽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빅터가 괴물과의 약속을 깨던 그날 빅터에게 괴물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놈의 결혼식 날 밤에 내가 함께 있어주지. 자, 이제 제네바로 빅터가 돌아가서 엘리자베스와 결혼을 올리게 되는데요. 그날 밤 정말 두려웠을 거예요. 사실 영문을 모르는 엘리자베스는 왜 그렇게 불안해하냐고 물어보는데요. 빅터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요. 먼저 호텔방에서 자라고 하고 밖으로 나옵니다. 분명 괴물이 이 근처 어디 있을 테니까 괴물의 상황을 파악하기 전까지는 아내에게 가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괴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들이 묵고 있던 여관에서 소름 끼치게 날카로운 비명이 들립니다. 빅터는 그 순간 아내 엘리자베스가 죽었을 거라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도 어디를 보건 눈에 선합니다. 핏기 없는 두 팔과 힘없이 늘어진 몸,
살인자가 아내를 침대 위에 내던진 그 모습이 열린 창가에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형상이 보였습니다. 싱긋한 비웃음이 괴물 표정에 떠올랐습니다. 놈은 악마 같은 손가락을 들어 아내의 시신을 가리키며 나를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괴물은 결혼식 날 밤 함께 있어주겠다던 그 약속을 지킨 겁니다. 결국 빅터가 만든 이 괴물은 빅터의 동생을 죽였고요. 친구도 죽었죠. 결국 자신이 가장 사랑하던 아내까지 죽게 만든 거죠. 자, 빅터는 생각해보니 자신의 주위에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거죠. 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신이 만든 괴물을 쫓아가서 없애야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신과 인간의 원수들조차 외로움을 나눌 벗과 동료가 있어. 그러나 나는 철저히 혼자요. 자, 괴물이 월턴 선장에게 남긴 이 문장은 인간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즉,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을 이 괴물이 알고 있었고요. 하지만 자신은 철저히 혼자라고 하는 것, 또는 그 또한 결국은 죽을 거라는 것, 아마 이런 것들을 알고 하는 암시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세찬 파도가 떠밀려 오고요. 그 속에서 괴물이 싹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프랑켄슈타인은 막을 내리는데요.